일단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과 본인의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내재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이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실제로 효율화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혹은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높느냐, 앞으로 XRP라는 코인이 이런 생태계에서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XRP의 실질적 활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XRP를 투자할 때 정말 비관적으로도 한번, 객관적인 지표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현재 XRP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엄청 많죠. 비트코인 같은 거 2100만 개, 1억 개도 안 되는데 XRP의 총 수량은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 너무 많다.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적인 모멘텀이 끌어올리기에는 뭔가 한계점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이 수량 자체가 많다는 것도 당연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도 2100만 개 더 이상 찍어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XRP도 딱 1000억 개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어요. 리플사가 이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본격적으로 만들면 막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나 XRP 레저 개발자 홈페이지 가면 XRP 코인은 이미 1000억 개로 딱 제한 발행돼서 나온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회계 법인의 보고서를 미뤄보더라도 XRP 역시 비트코인과 연관되게 딱 1000억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드는, 점점 버닝이 일어나는 거죠. 희소성이 점점 커지는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부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 리플 원장을 통해서, 이 리플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XRP가 정말 가치가 이동될 때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이 되는 메커니즘이 계속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한 거래가 이동될 때마다 평균적으로 0.00001 XRP, 0.4개 1 XRP가 소각이 돼요. 물론 이 트랜잭션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굉장히 소량의 XRP가 이제 완전히 불타오르지면서 소각이 되면서 빠른 트랜잭션으로서 가치가 이동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총 1000억 개 중에서 XRP가 소각된 양이 140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퍼센티지로 했을 때 0.014%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1%가 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물량은 많은데 XRP가 지금 실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포션이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XRP의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내재 가치, 지금 국가 단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과 SEC의 소송만 완전히 끝나서 전통 레거시 금융에서 리플 네트워크, 리플 페이먼트를 완전히 채택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XRP에 대한 그런 파급력, 앞으로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그런 파트너십은 엄청나게 많이 수면 위로 떠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리플 보고서를 봤을 때 연간 한 7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XRP를 통해서,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하루 외환 결제의 약 90% 정도도 지금 리플 페이먼트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리플사가 송금 기업뿐만 아니라 자금이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만까지도 ISO 20022 이 메시지 표준과 준수하는 코인이 또 XRP이기 때문에 그 홀스케일 CBDC죠. 도매용 CBDC에서는 XRP가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많은 공급량이 있고 아직까지 소각량을 봤을 때는 좀 미비하지만 앞으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생각한다면 XRP의 그런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XRP가 그럼 정말로 작가님 말처럼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럼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 아까 말할 때 한 가치를 이동할 때 0.00001 XRP가 쓰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XRP가 3,000원대니까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가게 되면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0.00001 XRP에 대한 소수점 만 미뤄보더라도 XRP가 정말 뭐 $10,000? 막 1,400만 원이 된다 한들 수수료가 140원이에요.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봤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140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XRP는 비트코인이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는 것처럼 1억 분의 1로 쪼개지게끔 비트코인이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드랍 단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쪼개지는 단위까지 이미 하위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CBDC의 세상에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XRP를 활용한다는 건 거의 수수료 자체가 저렴한 거의 없는 수준으로 효율적인 가치의 이동이 가능하다. 리플의 비전인 가치의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제로 할 수 있게끔 그 기술진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XRP라는 코인 자체가 리플 원장이 워낙 하베의 원장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속도가 빠른 부분에 경쟁력이 있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 트론이라거나 뭐 솔라나라거나 뭐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XRP보다 더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어요. TPS만 보더라도 XRP 같은 경우는 한 15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하고 비트코인은 한 6에서 7 정도, 이더리움이 한 15에서 20, 뭐 많이 가면 3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XRP가 비트와 이더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건 맞지만 트론도 굉장히 빠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TPS 자체가 10만 단위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럼 국경 간 결제에서 솔라나를 쓰지 왜 리플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잖아요. 스위프트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올해 7월 중순에서 받아들이고 과거에 영국의 쳄스라는 거액 결제 시스템에 이미 탑재가 돼 있고 미국의 클리어링 하우스에서도 이미 탑재가 작년 4월 달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의 표준, 이 ISO 20022 메시징 표준에 준수가 되냐 안 되냐. 그 말은 즉슨 금융 엘리트의 우두머리 세력이죠.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 IMF나 BIS와 같은 그런 조직에서 이미 선택받은 코인 자체가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같은 그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솔라나도 빠르고 트론도 빠르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XRP와 XLM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CBDC의 세상에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XRP뿐만 아니라 XLM이라는 친구도 지금 리플의 형제지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리플의 초기 개발자 중에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플의 초기 개발자로서 데이비드 슈워츠랑 아서 브리또 물론 그 전에는 뭐 스테판 토마스도 있었고 에반 슈워츠라는 기술진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 기술진들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스텔라 루멘을 이끌고 있는 제드 맥켈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을 제드 맥켈럽이랑 같이 만들고서 2014년도에 이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를 떠나서 스텔라 재단을 만들어요. 오히려 리플과 굉장히 여러 가지 코드 베이스가 비슷하지만 수수료 자체는 리플의 10분의 1에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용, 소매용 이렇게 나눠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설계하게끔 각자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XRP 하나 가지고 모든 금융망 자체를 포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XRP는 도매용 CBDC, 기관급 CBDC에 이동해서 활발하게 쓰이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는 코인이고 이제 소매용 C2C나 P2P 거래에서는 이제 XLM이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레포라고 하는 은행끼리의 내부망, 채권을 주고받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시장에서는 JP모건이 만든 또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들은 과거서부터 T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서 JPM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담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들끼리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이 딱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큰 영역을 리플 XRP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래의 심핀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같이 엮어가지고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가능하게끔 하는 또 ISO 20022를 준수하는 코인이 또 XDC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섹터가 나눠져 있고 각 코인들이 그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관계로서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뭐 XRP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하고 몇 년도에 몇 달러 갈 거고 뭐 5년 뒤 10년 뒤에 얼마 갈 거다 제가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저도 정말 뭐 일개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지만 저는 앞으로 XRP 코인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관의 채택을 받으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웰스파고의 한 연구원이 XRP가 2027년까지 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었거든요. 웰스파고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웰스파고 자체는 지금 페드나우 서비스, 연준에서 만든 지급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실제로 탑재하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자치를 이동할 때 XRP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웰스파고 연구원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앞으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리플 네트워크가 담당을 하게 됐을 때 XRP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치를 내놓은 바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그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얼마만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져갈 때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XRP의 가격은 정말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매도 시점에 관한 결정적인 신호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평생 동안 그냥 계속 모아간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수단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와 같은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약 70% 정도의 물량을 사이클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의 물량은 그냥 2030년, 2035년, 5년, 10년을 쭉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 물량을 따로 빼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70%의 이 사이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도 전략이 매우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실물금도 지금 꾸준히 쭉 오르다가 다시 또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실물금이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오르는 코인과 그런 주식과 같은 자산군은 없다라고 봐요.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 사이클이 마침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점점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죠. 또 M2 머니 서플라이 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 또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가격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욕심을 오히려 좀 버리면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조금씩 현금화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5% 정도까지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65% 정도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알트코인이 지금 많이 짓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서 알트 시즌이 항상 그 순환매 사이클로 불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65 정도 보여주지만 점점 알트코인에 대한 캐파가 커지면서 50 밑으로 45 정도 좀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말 파티의 시기죠. 광란의 시기로서 많은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대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내가 탐욕을 절제해서, 그때 아마 팔기 싫으실 거예요. 그때 아마 비트코인 막 뭐 2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넘어가는 이런 정말 파티의 순간일 때 더 오를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다고 많은 개인들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빚까지 가져와가지고 영꿀 투자하고 비투 투자하고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천천히 사셔야 되고, 팔 때는 뭔가 더 오를 것 같을 때 탐욕을 좀 절제하시면서 나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두 번째는 더욱더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 내 주변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건 앱 순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앱 순위.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뭐 업비트나 빗썸 깔잖아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연락 와서 도지코인 그거 엄청 떡상하던데 그거 어디서 사면 돼? 그럼 업비트나 빗썸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갤럭시 폰을 쓰시면 플레이 스토어 보시고요. 애플 폰 쓰시면 앱 스토어 들어가서 그 앱에 대한 순위를 한번 보세요. 인기 순위. 지금 현재 업비트나 빗썸이 100위권 밑에 아주 그냥 빠져 있거든요. 개인들이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탑5 안에 들어온다, 심지어 1위, 2위를 하고 있다? 빠져나와야 되는 시간이라고 반드시 인간 지표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앱 순위뿐만 아니라 미국의 1등을 해서로서 또 코인베이스가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앱 순위 같은 것도 트위터에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는 300위권 밖에 있어요. 많은 개인들이 관심이 없죠.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겠고, 무디스에서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 조정화시켰고,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 3.1% 넘기면서 최고치 경신했죠.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튀면서 지금 굉장히 경기 자체가 달러에 대한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도 없고 가지고 있던 물량도 던지다 보니 앱 순위 자체는 많이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관심 없던 대중들을 유인하는 그때 뭔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슈퍼 사이클이 다가왔다,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파티의 시기겠죠. 막 도지코인으로 퇴사했다는 사람도 나올 거고, 나는 시바인으로 뭐 집을 샀다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럴 텐데, 우리가 그럴 때 어느 정도는 좀 털어내면서, 욕심을 털어내면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플사가 현재 많은 물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크는 없나요? 일단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리플사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공급량 1000억 개 중에 약 42% 정도가 지금 리플사 손아귀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XRP 가지고 있는 물량만 하더라도 45억 개 정도가 되고,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해서 그들이 2017년 연말부터 550억 개, 그러니까 총 물량 중에 55%를 잠궈놨어요. 지금 그중에 계속 기관한테 판매 또는 대여를 해서 대략 한 370억 개 정도가 에스크로 물량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XRP 수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기득권 기관들에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걸 뜻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 42%의 물량 자체가 리플사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퍼드성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에스크로 물량이 매월 1일마다 분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덤핑 물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 달러의 주인장들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뭔가 이제 미국에 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패권은 이어가면서 약달러를 만들고 금리 인하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힘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론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를 해결할 것이다, 혹은 비트코인으로서 미국 국채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정량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가 부채, 지금 거의 37조 달러에 이르는 이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명확한 리밋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부터 작년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뛰어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달러가 아닌 새로운 화폐로서 뭔가 금융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가 왔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저뿐만 아니라 영란은행의 전 총재였던 마크 칸이라는 사람도 이제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하나의 기축통화가 돼서 전 세계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들이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아닌 어떤 코인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XRP가 될 확률 또한 저는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이미 많은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충분히 그레이트 리셋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비전 투자를 해야 되는, XRP 또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리플을 가져가는 수단으로 적립식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할 때 PD님 말씀해주신 적립식 투자,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달러 비용 평균법이라고 하는 그 분할 매수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뿐만 아니라 이미 코빗 리서치 센터에 대한 결과치나 학술 연구지에 보면은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분할 매수 전략, DCA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닥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XRP가 뭐 2,000원 후반대, 3,000원 초반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 구간인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적금 들듯이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비트코인도 조금씩 사 모으는 것처럼 XRP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주기가 짧으면 좋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사셔도 되고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점점 이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수량을 모으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XRP가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동전 가격이다 보니까 최소 1, 2만 개 정도는 그냥 2030년, 2035년, 5년, 10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벌써 XRP가 3,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만 개, 2만 개, 누군가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XRP 3,000원만 잡아도 1만 개면 3,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이제 부담되는 돈까지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 그 정도는 반드시 장기 물량으로 좀 빼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은 이제 막 투자했다, 나는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씩 사고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사이클 투자로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한 7, 80% 물량은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20, 30% 정도 물량은 또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DCA 하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제가 늘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한 개, 근데 요즘 비트코인도 워낙 올라가지고 한 개가 부담되잖아요. 그럼 0.1개라도 모아가고, XRP도 1, 2만 개가 좀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한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만 좀 장기적으로 좀 따로 빼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과 본인의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력의 의도를 100% 알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뭐 정말로 다크풀 거래나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가격을 조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 100% 알 수가 없고, 그들끼리 OTC 거래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누가 누구한테 넘기는지도 100%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스트링트 밸류라고 하죠. 그 내재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펀더멘탈적인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이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실제로 효율화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그리고 기관의 채택을 받았느냐, 혹은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높느냐,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가 누구이며 그 전주의 자금은 어떤 세력과 연관성을 가져가는지, 현재 리플사가 계속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국가 단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고, 부동산 토큰화에서도 XRP 레저가 쓰이고 있고, 최근에 비보파워라는 에너지 회사에서도 XRP를 전략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미루어 보면서 앞으로 XRP라는 코인이 이런 생태계에서 쓰일 수 있겠구나, 앞으로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될 수가 있겠네,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연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스위프트에서는 완전히 ISO 20022 메시징 표준,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고, 그 말은즉슨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쓰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는지,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사실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격이 비트코인만 좀 잘 버텨주지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친구, 특히 도지코인 이런 친구들도 계속 지금 박스권에만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반드시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있는지, 또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가치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공부가 답이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이외에도 주목하고 계신 코인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XRP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이 디지털 패러다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생태계 중에 또 스마트 컨트랙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도 지금 꾸준히 기관과 국가의 채택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모아가겠다. 최근에 IMF에서도 비트코인을 온라인 금, 하나의 가치 저장선으로 인정하면서 재무자산에 편입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이 IMF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 인출권이죠, 이 SDR의 포괄적인 개념인 외환 보유고에서 반드시 비트코인이 편입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미국 달러라든지 미 국채라든지 실물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5대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도 그 외환 보유고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국가 단위의 포모의 시기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온라인 금으로서 활용되는, 최근에도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우리가 반드시 조금씩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CBDC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그런 익명성 같은 걸 보장해주는 프라이버시 섹터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바깥 세상에 있는 걸 블록체인으로 얹을 수가 있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인링크라든지 폴카닷 같은 그런 친구들, 뭐 그 이외에도 게임 섹터나 메타버스 섹터라든지 밈코인 섹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커뮤니티 토큰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의 코인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피어나고 더 발전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섹터에서 대장격으로 있는 것들, ETF가 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조금 더 포트폴리오 분산화해서 하나의 코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전반에,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전 투자자가 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또 이렇게 좋은 신사임당 채널에서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조금씩 오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알트 시즌도 뒤에서는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씩 버릴 준비를 오히려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공부를 좀 수반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가치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XRP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한 번씩 오셔서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